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2화 사자발톱 2편. 수인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에코백 가방 안에 담배를 재빨리 넣어놓고는 병실 앞에 서서 유심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무리 자신의 주변에 수호령들이 있다고 한들 언제 또다시 그 미친 화마 새끼가 동생 수환이를 찾아와 몹쓸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요사스럽고 사악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수인은 안심한 채 동생 수환이가 누워있는 1인실 병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수인은 인공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자신의 남동생 수환을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보다 그의 얼굴을 한번 어루만졌다. 이윽고 수인은 수환의 병실 침대 밑과 탁자 그리고 옷장 등 곳곳에 붙어있던 빛이 누렇게 바랜 부적들을 떼어내고 자신이 챙겨온 새로운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정성스레 새 부적을 붙이던 수인은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곧바로 병실 밖으로 나왔다.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남동생 수환이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가 어느새 15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코에 연결된 호스로 수액을 맞아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이제는 그마저도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해 지금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했다. 움푹 패여 앙상한 동생 수환의 얼굴은 마치 해골처럼 보였다. 팔다리에 있던 근육은 오랜 침대 생활 때문인지 모두 빠져버려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았다. 살아있다기보다 죽음을 맞고 있는 것 같은 동생 수환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수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일까? 수희는 병원을 찾아올 때마다 동생 수환이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기뻤지만 막상 병실 안에 들어와 수환이의 얼굴을 볼 때면 너무나 슬프고 안쓰러워 동생의 모습을 오래 지켜볼 수 없었다. 수환아, 버텨야 해. 제발 버텨야 해. 죽더라도 내가 복수하는 건 보고 가야지. 우리 식구들 만나러 멀리 갈 때 이 누나랑 같이 가야지. 제발 버텨, 제발 버텨줘야 해. 자신의 볼을 타고 흐르는 굵은 눈물들을 짜증난다는 듯이 신경질적으로 팔등으로 닦아낸 수인은 복도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동생 수환의 뼈만 남은 앙상한 저 몰골을 더 보았다가는 그대로 병실 안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할 것만 같아 급히 빠져나온 수희였다. 하지만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있는 수희의 흐릿한 갈색 눈동자에 저 멀리 어떤 병실로 들어가는 아까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그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다. 어이구야, 저 할망구는 또 왜 여기 있담? 그럼 아까 그 썩은 냄새가 상문인가? 상문이 낀 냄새는 아닌데 그거랑은 좀 다른 짐승 썩는 냄새인데 뭐지? 흔히 무당들이 말하는 상문이라 함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어 주변에 퍼지는 안 좋은 기운 즉 부정을 말했다. 하지만 분명 병원 입구 로비에서 저 할머니를 맞닥뜨렸을 때 수인은 상문의 기운이 아닌 짐승이 썩어가는 듯한 엄청난 누린내를 맡았다. 어쨌든 간에 저 할머니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인이 죽어가는 것이 분명했다. 9층은 의식이 거의 없는 중환자들이 있는 병실이니 말이다. 수인은 호기심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윽고 자신이 참견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서둘러 고개를 휘휘 가로저었다. 수희가 발걸음을 돌려 병원 원무과로 가려는 길이었다. 수희는 병원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예전에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처럼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렸다. 그래서 수희는 자신의 핸드폰 스케줄 알람에 매달 일일이 되면 병원비 수납 마감일을 우선적으로 정리해두곤 했다. 어디 보자. 요번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으려나. 에고. 그나마 자신의 수호령들이 도와준 덕일까. 수희는 수환의 병원비를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때마침 귀신이 연관된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구해준 사람들로부터 이래저래 감사의 표시로 돈을 받아 간신히 병원비를 밀리지 않으며 내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병원비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수희에게는 꼭 병원비만큼에 딱 맞아 떨어지는 돈이 굴러들어오곤 했다. 어찌 보면 그것 역시 수희의 수호령들이 애써 도와준 덕일까 하고 생각하는 수희였다. 그래도 이번 달도 어찌어찌 해결되겠네. 다행이다. 병원비가 모자르지는 않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바삐 걸음을 재촉하는 수희였다. 그때 갑자기 자신의 앞에 희뿌연 형체가 몽글몽글 연기처럼 맺히더니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어느새 모습을 드러낸 할머니 수호령이 손가락을 들어올려 그 노파가 들어간 병실을 가리켰다. 왜? 저기 가보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 영가를 바라보던 수희는 인상을 잔뜩 쓰며 속으로 말했다. 아, 또 얼마나 귀찮게 하려고 그래? 이래서 내가 병원에 오기가 싫다니까 말을 해요, 말을. 맨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니면 하지 마라. 내가 무슨 독심술사야 뭐야. 참, 그리고 내가 군인이야. 까라면 까야 해. 아우, 아주 만만한 게 나지. 잔뜩 성에 차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도 수인은 누구에게 들킬세라 살금살금 까치발을 들어 아까 자신에게 담배를 주워준 노인이 들어간 병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수희가 살며시 고개를 빼꼼히 들어 올려 바라본 병실 창문 안쪽에는 앳된 초등학생 정도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남자아이는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가슴에 갖가지 기계를 단 채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당장이라도 숨을 멈출 것처럼 가쁜 숨을 내쉬는 모습이 한치 앞이 위태로워 보였다. 아이고, 저 애 보면 우리 수환이는 양반이네. 저거 지금이라도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에구, 어린애가 어쩌다 저랬대. 좀 내가 낱말할 처지가 아닌데. 아이의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은 행여 손등에 붙은 장치에 줄을 잘못 건드릴까. 차마 그 여리디 여린 작은 흰 손조차 잡지 못한 채 아이의 맨 발등을 조심스럽게 여러 차례 쓰다듬기만 하고 있었다. 등이 다 굽은 노파의 눈에선 하염없이 굵은 눈물방울만 우수수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노인의 모습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없이 한참 바라보던 수희의 눈이 무언가 발견하고는 점차 충격과 공포로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수희가 발견한 그것은 분명 발톱이었다. 각종 기계로 연결된 그 어린 아이의 살짝 움켜진 손바닥 안에는 커다랗고 누런 발톱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오래돼서 켜켜이 층이 잡힌 누렇고 딱딱한 그것은 얼핏 봐서는 플라스틱 조각 같기도 했으나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오래되어 굳어버린 엄지발톱을 두세 배쯤 확대시켜 놓은 것 같은 분명 사람 발톱이었다. 저게 그 말로만 듣던 사자 발톱이구나. 무속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무속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지금 수희는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생각이 날 듯 말 듯 했지만 실제 모습을 본 순간 수희는 불현듯 사자 발톱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저건 분명 사자 발톱이었다. 가족을 죽인 화마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화마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곳곳에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절과 교회, 성당들을 돌아다니며 힘겹게 자료란 자료는 모두 얻어내 홀로 독학한 수희였다. 대부분의 고문서들이 한문으로 쓰여 있기에 수희는 처음 2년 동안은 매일같이 꼬박밤을 새워가며 한문 공부에만 집중해야 했다. 어느 날에는 외워도 끝이 없는 수많은 한자들 때문에 서럽고 짜증이 솟구쳐 악을 지르며 울다 지쳐 잠이 드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수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무속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공부했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어디선가 사자 발톱에 대한 내용을 읽었던 것이 생각났다. 분명 책 속에서 언급된 사자 발톱은 저승사자들이 남겨놓는 일종의 안내장이자 표식이라고 했다. 본래 저승사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보통 죽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꿈속에 나타난 조상이 자손들에게 죽음을 경고를 해주는 것인데 이 역시 조상들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쌓은 덕이 많거나 절에서 부처님께 드린 불공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승사자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죽음의 경고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의 죽음이란 그토록 냉정하고 엄중한 것이기에 사전에 경고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별은 미리 준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런데 이 사자 발톱이란 것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미리 죽음의 준비가 가능한 표식이었다. 수희가 읽은 책 속에서 사자의 발톱이란 저승사자가 일부러 남겨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자 발톱은 저승사자 자신이 곧 찾아와 데려가고 싶을 때 데려간다는 뜻이므로 사자 발톱을 발견한 사람이 사자 발톱에 대해 알고 있다면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차사라고도 불리우는 저승사자는 보통 3인 1조로 함께 다닌다. 차사들은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있으며 죽은 영혼들을 저승세계로 인도해 심판을 받게 한다. 그런데 가끔씩 저승의 명부에 빠지거나 착오를 일으킨 경우 저승사자들은 이것을 따로 처리해야만 했다. 보통 그런 애매한 영혼을 발견한 저승사자들은 본인이 다른 일들을 처리한 뒤 조만간 곧 다시 찾아와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사자 발톱을 남겨둔다. 혹여나 다른 저승사자들과 혼선이 생겨 일이 꼬일 수 있으니 자신이 발견한 것은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나름 그들만의 신호인 셈이다. 사자 발톱이 있다는 건 저 꼬마는 진즉에 죽었어야 했지만 우연히 아니면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건데. 저승명부에서 누락되어 목숨은 붙어 있다가 우연히 병원에 일하러 온 저승사자 눈에 띄어서 강제 정리 당하게 생긴 것 같네. 에이, 씨 어쩐담. 사실 수희는 자신 역시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저승사자는 본인의 수호령으로 막을 수도 없거니와
본디 죽음이란 그 어떤 굿이나 비방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신의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막대한 기회비용을 쏟아붓는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혹시나 노인에게 들킬세라. 창문에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병실 안을 엿보던 수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결심했다. 내 팔자 내가 꼰다고 해효. 이게 얼마나 소중한 부적인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확실하지도 않은 애매한 곳에 쓰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한 장만 준다. 한 장, 두 장은 안 돼. 한 장만이야.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며 부적술사인 승조 언니의 잔소리가 몹시도 걱정되는 수이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사자 발톱이 저 아이에게 있다는 것은 조만간 저 소년에게 상문, 즉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승조 언니의 부적으로 그것을 계속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운이 좋다면 한두 번 정도는 저승사자를 막아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수인은 조용히 저 노인이 병실을 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복도 끝에 숨어 있었다. 이윽고 10여 분쯤이 지났을까. 눈물을 닦아내며 휘청거리는 몸으로 겨우겨우 힘겹게 노인이 병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 어디론가 사라지는 노인을 확인하자마자 수인은 잽싸게 총총걸음으로 남자아이의 병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병실 안을 한 바퀴 슬쩍 둘러본 수인은 한 장의 부적을 재빨리 아이의 몸 위에서 태우곤 품 안에 넣어둔 다른 한 장의 부적은 침대 밑에 붙여놓았다. 태운 부적은 아이에게 잡스러운 잡귀들이 침범하지 말라고 닥피로 쓴 평범한 제마불침부 부적이었고 침대 밑에 붙여놓은 부적은 승조 언니의 피로 쓴 귀하고 소중한 부적이었다. 수희는 모든 비방이 끝나고서야 그 어린 남자아이를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수희의 눈빛은 자신의 남동생 수환이를 쳐다보듯이 애절하고 아련한 눈빛이었다. 승주 언니 이거 알면 또 지랄지랄 개지랄 할 텐데. 에이,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걸 어째. 잔소리는 미래에 내가 듣는 거고. 승주 언니 잔소리는 나중에 듣고 말지 뭐. 저 할망구 귀신이 도와주라고 했으니 뭐 나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겠지. 설마 해가 되겠어. 안 좋은 일 생기기만 해봐라. 저 할망구 귀신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나도 아주 지랄지랄해야지. 흥. 순전히 자신의 동생 수환이가 생각이 나서 승주의 부적을 사용한 수희였지만 분명 이런저런 갖가지 핑계를 가져다 붙이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옳은 소리만 해대는 수희였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여린 마음에 속이 깊고 착한 수희는 남들의 어려움을 쉽게 외면하지 못했다. 이제야 만족스럽다는 듯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어 보인 수희는 도둑고양이처럼 살포시 병실 밖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순간 살짝 벗겨진 남자아이의 팔목에 있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자리 잡은 칼로 그은 듯한 흉터가 수희의 눈에 들어왔다. 아이고 이 조그만 녀석이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분명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댄 것 같은 자살시도 흔적에 수희는 눈썹 사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인상을 쓰고 크게 한숨을 한번 푹 내쉬었다. 나도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너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구나. 쓱. 어린 녀석이 땡 이러면 안 돼. 수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먹으로 나쁜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한 이 어린 남자아이의 머리를 콩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힘에 부치는 모양인지 가쁜 호흡을 내쉬는 아이의 앙상한 얼굴을 쳐다보고는 자신의 고개를 옆으로 휘휘 가로저었다. 막 병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걸음을 떼던 수희는 갑자기 다시 한번 등을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남자아이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꼬맹아, 힘들어도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해. 알았지? 그리고 너 이 이쁜 누나가 한번 살려준 거다. 나중에 너 이 누나가 도와준 거 잊으면 안 돼.